지난 시간에 올여름 슈퍼 엘니뇨가 걱정이라는 내용을 살펴봤는데요. 오늘 이어서 슈퍼 엘니뇨가 찾아오게 된다면 어떻게 대비해야 할지 알아보는 시간 준비했습니다. 충북대학교 국가위기관리연구소 재난안전혁신센터 권설아 센터장 자리하고 있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예. 자, 먼저 슈퍼 엘니뇨가 어떤 기후인지 다시 한번 짚어주시겠습니까? 네, 엘니뇨는 적도 태평양의 중동부, 그러니까 페루 앞바다부터 날짜 변경선 부근까지 해수면의 온도가 평균 0.5도 이상 높아진 상태가 약 5개월 이상 이어지는 현상을 말합니다. 예. 기상청과 미국 해양대기청에서 공식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기준이에요. 비유하자면 평소 태평양이라는 큰 욕조에 더운 물이 서쪽에 몰려 있다가 무역풍이 좀 약해지게 되면 그 더운 물이 동쪽으로 흘러 퍼지게 되면서 바다 전체가 미열을 앓고 있는 상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여기서 한 단계 더 나아간 것이 바로 슈퍼 엘니뇨 될 텐데요. 예. 사실 이 슈퍼 엘니뇨는 세계 기상기구나 기상청이 공식적으로 쓰는 명칭은 아닙니다. 그래요. 근데 학계나 언론에서는 통상 평균 3개월 정도의 평균 해수면 온도의 편차가 2도 이상 올라간 경우를 슈퍼 엘니뇨라고 부르는데요. 0.5도와 2도. 숫자만 보면 작아 보이지만 바다 전체 면적으로 적용이 되면 막대한 열 에너지의 차이를 의미합니다. 욕조의 미열이 고열로 바뀌는 셈이고 이 열기가 결국 지구 전체의 대기를 흔들게 되면서 전 세계 날씨 패턴을 뒤집어 놓는 거죠. 그렇군요. 사실 엘니뇨가 발생하면 기록적인 폭우가 올 것이다. 그러니까 국지성 호우가 내릴 것이다. 이런 얘기가 많습니다. 얼마 전에도 경남 남해에서 시간당 50mm가 넘는 물폭탄이 쏟아져서 재난 문자가 발송되기도 했는데요. 슈퍼 엘니뇨가 찾아오며 올 여름 그리고 장마철의 강수에도 영향을 미칠까요? 어떻습니까? 사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이 부분에서는 학계의 의견이 좀 갈리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기상청 분석에 따르면 엘니뇨가 발달하는 해에 7월 중순부터 8월 중순 사이 한반도 남쪽 상공에 서풍 제트가 강해지면서 저기압성 흐름이 만들어져 우리나라 남부지방을 중심으로 강수가 늘어나는 경향이 있어요. 예. 실제로 슈퍼 엘니뇨가 발생을 했었던 1982년, 1997년, 2015년에는 평년의 2배가 넘는 100mm 이상의 비가 내렸었다라는 공통점이 있거든요. 예. 다만 여름철 엘니뇨가 우리나라 기후에 일정한 영향을 준다라는 견해와 변동성이 크기 때문에 일률적으로는 사실 단정하기 어렵다라는 견해가 함께 공존합니다. 근데 사실 더 중요한 건 뭐냐면요. 엘니뇨가 우리나라에 오든 오지 않든 강수 패턴 자체가 이미 과거와는 달라졌죠. 예. 2024년 장마철에는 474.8mm가 쏟아져 여름철 강수의 78.8%가 장마철에 집중됐는데 사실 이런 집중도는 1973년 관측 이래 처음이었어요. 즉 짧고 굵게 많이 쏟아지는 극한호우가 일상화되고 있기 때문에 엘니뇨 여부와는 별개로 여름철 집중호우 대비는 반드시 필요한 시점입니다. 예. 이 해수면의 온도가 높아지면은 태풍 에너지도 좀 강해진다라고 알고 있는데 만약에 이 슈퍼 엘니뇨가 찾아오면은 슈퍼 태풍이 발생할 위험도 있는 건가요? 네, 결국 태풍은요, 따뜻한 바다에서 수증기와 열을 받아 성장하는 거대한 회전 엔진이거든요. 예. 보통 해수면의 온도가 26.5도를 넘으면 태풍이 만들어지고 28도에서 9도 이상이 되면 급격히 강해진다라는 게 기상학의 정설이에요. 엘니뇨로 적도 태평양 부근은 물론 남중국해와 동중국해, 한반도 주변 해역까지 해수면의 온도가 같이 올라가면 태풍이 더 많이, 더 강하게 그리고 또 늦게까지도 만들어질 수 있는 환경이 갖춰지는 셈입니다. 예. 실제 사례를 보면 슈퍼 엘니뇨가 발달했었던 1997년 한 해에만 서태평양에서 슈퍼태풍 11개가 발생했었고 그중 10개가 5급 허리케인 강도에 도달했었어요. 다만 한 가지 주의할 점은 엘니뇨 해에는 태풍의 발생 위치가
평년보다 동남쪽으로 이동하는 경향이 있어서 사실 우리나라로 직접 부상하는 태풍의 개수 자체는 줄어들고 있다라는 건 사실이에요. 근데 문제는 개수가 줄게 와도 약하게 오는 게 아니라 한 번 올 때 초강력으로 올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거죠. 2020년도의 마이삭이나 2022년도의 흰남노와 같은 사례가 반복될 수 있다라는 의미입니다. 예, 그래서 걱정이 큽니다. 만약에 그 물폭탄 수준, 그러니까 이제 하늘에 구멍이 난 것처럼 비가 쏟아지게 된다면 침수 대비해야 되잖아요.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사실 침수 피해는 많이 오는 비보단 짧은 시간에 좁은 지역에 집중되는 비가 훨씬 위험합니다. 예. 정부는 1시간에 50mm 이상, 3시간에 90mm 이상 내리면 긴급 재난 문자 발송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이 문자 오면 사실 이미 도시가 잠기기 시작했다라는 뜻이에요. 따라서 오기 전의 준비가 핵심입니다. 가정 단위에서는 우선 집 주변 빗물바지 배수구 미리 점검하셔서 낙엽이나 쓰레기를 치워두셔야 합니다. 여기서 막힌 배수구 하나로 골목 전체 혹은 마을을 잠기게 하거든요. 예. 지하 주차장에 차량 채워주셨다면 호우 예보 시 즉시 지상으로 이동시키시고 절대 차를 빼러 다시 내려가시면 안 됩니다. 침수가 시작된 도로나 지하차도, 하천변, 맨홀 근처는 절대 접근하시면 안 되는 거고요. 안전 디딤돌 앱이나 라디오로 실시간 정보를 꼭 확인하셔야 됩니다. 특히 행정안전부의 국민재난안전 포털에는요. 자세한 행동 요령이 잘 나와 있습니다. 예. 그리고 이 습도가 높은 찜통 더위일 때 더 힘들어하는 분들도 계시고 온열 질환자가 또 발생할 수도 있는데 이런 더위일 때는 좀 어떤 조심을 해야 될까요? 네, 사실 습도가 올라가면 같은 기온이더라도 우리 몸이 땀을 증발시켜서 또 체온을 떨어뜨리는 능력이 떨어지기 때문에 훨씬 위험해요. 여기서는 안 되는 행동들이 몇 개 있는데요. 우선 열사병 환자한테는 물을 주시면 안 됩니다. 우리가 생각하면 더위 먹었으면 물을 줘야지 하잖아요. 예. 근데 의식이 흐려진 환자한테 물을 먹이게 되면 기도로 넘어가 질식사할 수 있어요. 그렇군요. 입가만 사실 살짝 적셔주시고 즉시 119에 신고한 뒤 목이나 겨드랑이, 사타구니 같은 세 곳에 차가운 물수건이나 얼음팩을 대주시면 됩니다. 이 세 공간은 큰 혈관이 지나다니는 자리이기 때문에 체온을 빠르게 떨어뜨려질 수 있어요. 근데 단 얼음을 또 직접 피부에 대게 되면 혈관이 수축해져서 오히려 더 위험하거든요. 예. 반드시 수건에 싸서 대주셔야 합니다. 그리고 일사병과 열사병은 의식으로 구분을 할 수 있어요. 그래요. 만약에 좀 어지러워요, 좀 미식거워요, 근데 정신은 좀 또렷해요, 그러면 일사병이에요. 일사병 같은 경우에는 그늘로 좀 옮겨서 쉬시면 금방 회복됩니다. 예. 근데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말이 안 나오고 평소와는 좀 다른 행동을 하고 더운데 땀이 나지 않는다. 이거는 열사병입니다. 열사병은 사실 골든타임을 놓치게 되면 치사율이 80% 이상 올라가는 응급 상황이기 때문에 바로 119 신고하셔야 됩니다. 마지막으로 폭염에 또 위험한 약을 드시는 분들이 있어요. 혈압약 일부에 포함되어 있는 이뇨제라든가 알레르기 약이나 감기약에 포함되어 있는 항히스타민제 그리고 일부 정신과 약물 같은 경우에는 땀 분비를 줄이거나 탈수를 가속화시켜서 같은 기온이더라도 온열 질환 위험을 크게 올릴 수 있어요. 만성 질환자이신 분들은 폭염 전에 주치의와 꼭 한번 상담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무엇보다도 혼자 사시는 어르신 부모님께 하루 한 통의 안부 전화가 사실은 가장 큰 보호장치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 비가 그치고 나면 또 더위가 예상됩니다. 올여름의 극한 기후로 인해서 피해가 없도록 철저히 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센터장님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효연 씨 고맙습니다. 요즘 환경을 생각해서 텀블러나 재사용 가능한 물병 사용하는 분들 많이 볼 수가 있습니다. 건강하게 사용하려면 매일 세척하는 게 중요하다고 하는데요. 오염된 컵이나 텀블러를 반복해서 사용하면 식중독 위험이 있다고 합니다. 꼼꼼히 닦고 완전히 건조한 후에 사용해야 세균 번식에서 안전하다는 거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건강한 하루 보내시고요. 내일 아침에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